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빛은 원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빛의 이중성은 빛이 파동의 성질, 빛이 익히 우리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다 보니 빛이 입자, 즉 파동이 아니라 어떤 물질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파동으로서의 역할과 물질로서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을 준다기보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입자로서의 역할로는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에너지를 한 번에 결정한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파동은 아날로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비해서 입자는 약간 디지털적인 느낌. 파동은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반면에 입자는 에너지 이렇게 상승시키는 계단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 우리 수소 원자 구조 에너지 준위할 때 했던 거죠. 에너지 준위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입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빛의 이중성을 알고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 핵심은 영상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카메라 같은 게 어떻게 그 화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빛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빛은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점은 어떤 현상에 의한 겁니다. 파동이 다른 파동을 만나서 간섭 현상을 한다. 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연속적으로 끊김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기가 증가하면 큰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 세기가 증가하면 큰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현상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지폐에 자외선을 쬐어준 다음에 어두운 곳으로 가져가면 여기에서 이런 색깔의 형광물질이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형광물질이 빛을 낸다라는 것은 자외선을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수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꼭 수소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바꿉시다. N은 1일 때, 그리고 2일 때, 뭐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어떤 위치에서 1번, 예를 들어서 뭐 N은 4에서 떨어졌다 합시다. 2번으로 가는 얘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하죠. 빨먹이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1번으로 가는 과정, 이거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자외선이에요. 이거는 발먹이열이죠. 근데 여기 형광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형광물질의 특징은 자외선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외선, 여기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외선을 받아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게 다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광선이 발현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 에너지가 단계별로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광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자의 전자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 상태에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데요. 가시광선을 발현하게 된다는. 가시광선을 비출 때는 빛을 아무리 세게 해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즉, 왜 가시광선은 이 형광을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상태라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예요. 빛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빛의 세기는 뭐냐? 만약에 빨간색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뭐냐? 세기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빨간색을 다시 더 쬐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계속 더해가는 거, 즉 빛의 강도, 에너지의 크기에 변화 없이 같은 에너지를 가진 빨간색을 계속 추가해주는 거,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간색보다 보라색 빛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빛의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보라색으로 되는 거, 즉 진동수가 증가하는 것은 강한 빛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용어에 대해, 용어라고 하는 것은 딱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우리는 이제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 그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쬐어준다라는 거고요. 강한 빛으로 만든다는 것은 색깔을 더 강한 것, 진동수를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들뜬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요. 즉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부족하고요.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는 빛의 세기와 관계없다. 자외선을 조금만 쬐든 자외선을 많이 쬐든 관계없이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에너지가 연속적인 증가가 아니라 단계별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쬐었을 때는 못 올라가지만 자외선을 쬐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계적 에너지 상승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빛의 입자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은 입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그래서 둘 다 된다. 이중성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빛이 파동이었다라고 하는 성질은 앞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요. 지금은 빛이 입자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물리원 광전효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이노입니다. 광전효과 어떤가요? 광전효과도 개념만 알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파트입니다. 광전효과란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에 가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탈출비 100만원을 내면 내보내주겠다. 만약 여러분 손에 50만원 밖에 없다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럼 200만원 있으면 섬에서 나갈 수가 있겠죠. 100만원을 탈출비로 지불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돈은 얼마죠? 100만원이 남았어요. 이제 100만원을 고스란히 잘 들고 나오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돈을 칠칠맞게 흘릴 수도 있겠죠. 섬에서는 200만원이 있었지만 집에 와보니 손에 100만원이 있을 수도 단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진 돈은 광자 에너지고 탈출비는 질함수라고 하고 집에 도착해서 내 손에 남은 돈은 전자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진 돈이 탈출비보다 커야 탈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가진 돈에서
탈출비를 뺀 만큼을 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궁금한 점, 빛의 에너지가 커야 나올 수가 있다는데 그럼 빛을 밝게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빛의 세기는 탈출하는 광자수와 비례합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 쪽으로 가야 생활비를 많이 남길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 빛의 세기를 어둡게 비추다가 환하게 비춘다고 해서 생활비를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광자 에너지는 일함수 플러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두 번째 빛의 세기는 광전자의 수와 비례해진다. 세 번째, 탈출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제멋대로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 어떤 돈으로 탈출하는 걸 예를 들었긴 한데요. 여기에서 용어를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광전력과 금속에 빛을 비추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 원래 이 전자들이 원자 핵에 종속이 된다, 속박된다 이러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빛을 비추면 이 빛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속에 빛을 비추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금속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죠. 여기에서 광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광자, 광전자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빛이 하나의 입자라 했잖아요. 입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입자 하나하나를 광자라고 하고요. 광전자는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 즉 빛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 광전자입니다. 광자는 빛이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빛이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해서 빛 하나하나를 광자라고 하고요. 이 광자에게 에너지를 받아서 탈출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자라고 하는 이 광전자, 원래는 전자죠. 전자가 일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자가 요 계단, 즉 에너지 계단을 뛰어넘어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탈출 최소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합니다. 일함수. 일함수는 때에 따라서 W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일함수라고 하는데요. 일함수는 빛이 주는 에너지와 함께 나타낸다 하면 E0는 원래 우리 E는 HF다 이거 배웠죠. 그래서 E0 즉 1 넘어가기 위한 최소 에너지니까 이건 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최소 에너지 E0는 HF다. 이게 일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일함수가 2.27 전자볼트였다면 요건 전자볼트라고 그래요. 2.27 전자볼트였는데 여기에 광자 에너지가 2.1 전자볼트인 광자를 광전자에게 쓰여주면 광전자가 나올 수 있을까? 광자는 넘지 못합니다. 왜? 2.27을 필요로 하는데 2.1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얘는 넘어오지 못하고 광전 효과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만약 이 전자에게 광자 에너지가 2.27, 즉 탈출 최소 에너지랑 같은 에너지를 주면 광자가 주게 되면 얘는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튀어나왔을 때 광전자는 2.27 에너지를 모두 소모했을 때 튀어나올 수 있죠. 이때 겨우 튀어나오게 하는 요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진동수 뭐 이런 뜻이겠죠.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 즉 요 이람수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2.271 필요한데 3.7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광자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죠. 근데 나오고 나서도 에너지가 남습니다. 얼마나 남느냐? 얘가 정확하게 에너지를 모두 전달받을 수도 있지만요. 에너지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빗겨 맞는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빗겨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에너지가 모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두 전달되었을 때 최대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최대 에너지는 얼마냐? 3.7을 받아서 2.27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43의 에너지가 최대로 남습니다. 모든 전자가 이만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받은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로 또 가버렸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광전 효과는 그래서 충분한